저는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소개를 바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왜 지금 어떻게라는 키워드로 핀란드 미디어 교육 접근법과 사례를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지금 채팅방에 남겨두신 분들의 코멘트처럼 굉장히 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 개념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국에 계신 한 230여 명 정도의 활동가분들과 또 교강사 활동 정책 담당자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하는 그런 강의 시리즈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카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소개는 사실은 크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 대학로에서 작은 모임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미디어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각 지역에 혹시 각 영역에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부러운 부분이어서 그 어떤 비슷한 모임의 형태를 제가 추진을 해서 그때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기도 했고 감동적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기만 하더라도 참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YTN을 포함해서 지금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시작됐던 미디어 교육 필요성의 어떤 고민이 점점 더 교육 영역이라든가 사회 참여 영역 혹은 또 다양한 주제별로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또 만들 수 있으리란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사실 간단한데요. 슬라이드가 대부분 좀 빡빡합니다. 오늘 20분에다가 슬라이드도 20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텍스트와 사진이 동시에 담겨 있는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순서는 키워드를 소개하는데 왜 지금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미 하고 계신지 이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핀란드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론의 사례, 또 수업의 사례, 사회 참여 사례를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시간을 한 5분 정도 남겨둘 예정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추후에 다시 소개할 내용이지만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채팅방에다가 남겨두셔도 좋고요. 이 사진에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접근법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YTN에서 취재를 할 당시에 세월호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의 여러 문제점들, 또 기자 개인의 어떤 자질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언론학을 공부를 했고 또 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잊고 지냈었고, 또 저 스스로도 독자 혹은 시청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비판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좀 의문이 됐고요. 잘 느끼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 저와 비슷한 연배의 기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미디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의 어떤 기자들이 많은 어떤 반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기자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 사회 현상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 언론 교육, 시민사회 기술 이 분야 중에서 최근에 제가 더 눈에 좀 들어왔었던 키워드들을 색깔을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칠을 해봤습니다.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질문자도 있었지만 이제 유튜브와 스마트폰의 어떤 활용이 학생들이나 혹은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상적인 영향도 있고요. 비판 의식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격 수업이라든가 비밀 대화방 사건에서 봤듯이 여전히 어떤 이 인식 차이에서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야 될지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중심적인 핵심적인 활동과 실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왜 해야 되냐? 다 아시겠지만 사실 미디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심지어 뭐 정부나 사회조차도 미디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어떤 정책들,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는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미디어 혹은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없이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 세대에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글자를 쓰고 읽던 어떤 비판적 능력의 중요성은 그대로 가져오되 그게 미디어라는 굉장히 확장된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은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또 각기 다른 미디어 교육 방법이 있어야 돼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상호 교육하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제 핀란드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 차원에서 좀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핀란드의 접근법은 사례로 참고만 하되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강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적으로 어떤 미디어 활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제 그 내용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제 미디어 공공 어떤 교육 안에다가 공교육 교육 과정 안에다가 이제 멀티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써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이제 묻을 받고 이제 이 내용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관련해서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지금 필요한지를 소개한 정책 자료가 있는데요. 이 같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유럽 연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허위 정보의 공격이 선거 때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한국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옆에 오른쪽에 검정색 키워드를 묵직하게 남겨놨는데 가짜뉴스 허위 정보뿐만 아니라 여성상대 혐오 범죄, 사이버 폭력, 또 개인정보 유출, 또 촛불 집회를 두고서도 언론의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뉴스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현상, 고령화, 양극화,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은 수업 때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어렵게 접근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요약하자면 모든 미디어는 목적을 갖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유포한 내용이다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의 어떤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재 우리가 방송에서 보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개콘을 제가 사례로 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역동적으로 그 미디어의 현상 본질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자주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그 책에 나온 그 내용을 문장으로 옮겨봤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론이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콘의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현을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개콘에서만 보자고 하면 이 바바바 브러더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미미미 시스터즈라는 이제 어떤 코너 속 코너의 형태로 여성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엄마가 코미디언 엄마가 이제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아주 과장된 현장이 나와 있지만 과장이 실제로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또 반대로 이제 인간극장에서는 이 안소미 씨의 남편과 함께 육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같이 다뤄집니다. 그러면 어떤 미디어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비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에서는 그 어떤 모습으로 재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현재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자원이 있는지 또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와 협업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고 서로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핀란드 미디어 교육에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점선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곳들이 현재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센터 혹은 또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 영역일 거고요. 오른쪽에 어떤 그 세 글자씩 영어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부 기관들, 정부 부처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가면서 좀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언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그 사진은 헬싱키 중심가, 우리로 치면은 정말 광화문 시청과 서울 시내의 광화문 광장 안에 있는 중심가에 커다란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중심가에 있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대통령님, 언론 자유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메시지, 또 파급력이 굉장히 큰 이 장소에 이런 광고를 실은 사람은 누구일까? 헬싱긴 사노맛이라는 핀란드 언론사였는데요. 그 계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계기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다.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푸틴과 트럼프가 2018년 7월에 헬싱키에서 회담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을 비꼬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는 어떤 게시판 광고를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았고요. 한국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추가를 했는데, 부산의 서면이었던가요? 조선일보의 어떤 전광판에 어떤 중학생이 해킹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뭐 아이디를 알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넣을까 고민해 보니 이렇게 이제 풍자하는 메시지를 넣었죠. 시민운동의 기본 중에 하나가 이런 풍자와 참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다고 했을 때 단순히 뭐 기술을 아는 방법,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넣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넣어봤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또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사회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더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할 것인지. 현재 KBS에서도 50대 50 혹은 이게 BBC의 모델을 갖고 와서 이제 성평등 어떤 그 비율을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제작 시스템, 구성원, 또 인터뷰이, 이런 사람들을 50대 50, 이제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공영방송이나 또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제 헬싱키 산업맛이라고 이제 최대 종합 일간지의 일면을 편집장이 직접 트위터에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이런 퍼레이드, 헬싱키 퍼레이드가 있을 때 작년에 이제 12만 명이 참가했는데 매년 거의 1만 명, 2만 명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사연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각 언론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언론 매체 자료인데요. 그 매체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현재 한국 미디어에서 얼마나 자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LGBTQ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태원 사태에서 봤듯이 클럽에 출입했었던 분들의 어떤 성적 지향성 같은 경우가 차별 요소로 이제 반영이 지금 되다 보니까 여러 비판적인 어떤 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실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공익 캠페인에서도 이 같은 어떤 포용성에 굉장히 큰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핀란드 사람들은 백색의 유럽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체구도 다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유럽의 사람들과 좀 모습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 어떤 난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갈등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 개개인은 모두 동일한 3인칭 단수 대명사로 지칭을 할 수 있는 공평한 사람이다, 우리는 평등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만들었고, 포스터에 보시면 이제 세 분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링크를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를 가르칠 때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주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요. 걷지고라는 NGO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또 프리랜서 기자들, 청소년 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같이 활동을 했고요.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는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되 어떤 메시지를 본인들의 시각에서 본인들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는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은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문화 중에 하나인 사우나인데, 노숙자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사우나도 자주 하지 못하고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사우나, 이동식 사우나를 빌려서 이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영상 중에서 제가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한번 나중에 시청을 해보시고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추천을 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널리즘과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언론사에서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언론학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사실 반영하는 매체로서 언론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협회에서 제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입장을 정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제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나아가서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액세스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잘 만든 영상은 예를 들면 방통위 지원 기금을 받아서 실제로 제작을 하시고 또 지상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차례 하려면 그만큼 또 품이 많이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매체들, 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사회에 알리고 그 메시지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팩트 체크를 많이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이성철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뭐 배경을 소개하는 건 조금 넘겨보고, 이 과정 중에서 결과가 참 재밌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후보 대상,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후보자들을 부릅니다.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질문들, 이제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현재 이민자 정책은 더 엄격해져야 되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제천이나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교육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통합 교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이랬을 때 미디어를 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또 어떻게 제도를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은 실제로 핀란드 외무부 담당자 EU 대표부를 초청을 해서 유튜브와 라디오 중계를 했고, 이 과정에는 NGO, 아까 그 팩트체크 수업을 준비한 단체는 NGO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 라디오가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목소리들을 전파했습니다. 또 좀 현재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춘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개하는 거는 베르케라는 청소년 센터인데요. 미디어 및 디지털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청소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문성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틱톡을 사용해서 본인의 영상을 노출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틱톡을 사용하는 요령들, 기본적인 윤리의식들은 다 갖추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게임 생중계에 사용을 하고, 또 트위치 같은 플랫폼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분이 사실 다 되긴 했는데 한 1, 2분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접근해서 또 여기 뭐 사진을 보내달라, 뭐 돈을 보내달라, 이런 링크 한번 들어와 볼래. 사실 되게 단순한 접근이었는데 그게 치명타를 입힌 어떤 사건이 최근에 성착취 비밀 대화방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 범죄자들이 어떤 취약한 학생들에게 어떤 여러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를 악용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에서 충분하게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또 보호자들이 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누군가와 직접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랬을 때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또 미디어 사용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즈와 논유즈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균형을 찾는다는 거죠. 저 또한 일종의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미디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수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대응법이라든지 해결책도 좀 사전에 소개를 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봤는데, 사실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지만, 이게 학습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뇌 구조상 사실 혼란스러운 그런 활동을 강요하는 어떤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어르신들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른쪽 소개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에서 이제 진행을 한 캠페인인데요. 전국 캠페인인데, 모두를 위한 인터넷, 어르신들이 원하는 예전의 드라마를 들어가더라도 지금 컴퓨터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컨텐츠를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 플랫폼을 쉽게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그 과정을 진행을 하는지를 주변 이웃들과 함께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의 질문들이 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큰 질문은 아닌데요. 언론사에서 일을 했던 입장에서 제가 좀 부러웠던 거는, 그런 아까 보셨던 헬싱키 한가운데 그런 굉장히 정치적일 수도 있는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헬싱키 산업마 사람들은 트럼프나 푸틴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은 또 어떻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한국의 교실이나 또 각종 환경에서는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런 핀란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관점과 자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는데, 비디오를 잘 다루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편집 기술도 늘어났는데,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은 기본이고요. 강유준 선생님 말씀대로 비판력과 사고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시민성을 키우려면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그 노력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